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보내주신 자료 스포츠 교육학인데요. 네, 이걸 딱 펼쳐보는 순간, 이건 혼자 씨름하면 정말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암기할 것도 너무 많고 용어도 낯설고 특히 그 뒤로 갈수록 나오는 법률 파트는 정말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특히 교육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스포츠라는 실기 분야에 어떻게 학문적인 이론이랑 또 법이 얽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대한 내용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로 한번 꿰어보려고 합니다. 좋은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땀 흘리면서 뛰었던 그 체육 시간이 어떤 철학적 고민이랑 역사적 사건들을 거쳐서 지금의 스포츠 교육이라는 거대한 분야가 됐는지 그 핵심적인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흐름만 제대로 잡아도 복잡한 개념들이 훨씬 쉽게 정리될 거예요.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스포츠 교육이라는 판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부터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체육하면 보통 학교 체육 수업만 떠올렸잖아요. 네, 그냥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비교도 안 되게 넓어졌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크게 세 개의 기둥이 이 분야를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개의 기둥이요? 네. 첫째는 여전히 중요한 학교 체육, 그러니까 정규 수업이나 학교 스포츠 클럽이고요. 네. 둘째는 학교 밖에서 우리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헬스장에 가거나 주말에 조기축구에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들을 육성하는 전문체육, 흔히 말하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은 바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를 다루는 종합학문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전 국민의 스포츠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스포츠 교육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더라고요.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의 변화.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학문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1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 스포츠 교육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네. 바로 신체의 교육, Education of the Physical 였죠. 신체의 교육이라 단어만 들어보면 몸을 가르친다, 즉 몸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합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로지 신체를 강건하게 만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당시에 주로 했던 활동들을 보면 막 줄 맞춰서 하는 체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에는 기독교주의라는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그 부분 흥미없더라고요. 그 머스큘러 크리스티아니티 맞죠? 강인하고 남성적인 신체에 건전한 기독교 정신이 깃든다는 사상. 네, 이상적인 남성은 강인해야 하고 여성은 순결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체 단련은 그런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 그 자체였던 거죠. 다른 교육적 가치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을 튼튼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전부였던 시대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900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체를 통한 교육, 즉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혁명이었어요. 혁명이요? 네, 스포츠 활동이라는 과정을 이용해서 즉 몸을 도구로 써서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자는 생각이었죠. 몸을 도구로 쓴다. 그 다른 무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 덕, 체입니다. 덕체? 네, 신체 능력은 기본이고요. 스포츠 규칙을 배우고 전략을 짜는 지식, 즉 인지적 가치, 네. 그리고 팀워크, 페어플레이, 감정 조절 같은 사회성 및 정서, 즉 정의적 가치까지 함께 키우는 걸 목표로 삼게 된 겁니다. 와, 이게 바로 현대 스포츠 교육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네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냥 몸만 튼튼하면 됐었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개초였어요. 아, 올림픽. 네, 올림픽이 열리면서 아마추어리즘이나 페어플레이 같은 정신이 중요해졌고 스포츠가 단순히 힘겨루기가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존 듀이 같은 진보주의 교육 사상가들의 영향도 컸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놀고 뛰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놀이와 게임의 교육적 가치가 재발견된 거죠. 딱딱한 훈련보다 즐겁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886년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된 놀이터 증가 운동인데요. 놀이터 증가 운동이요? 그냥 놀이터를 많이 만들자는 운동 아닌가요? 시작은 그랬죠. 그냥 빈 공터에 모래더미를 쌓아준 게 전부였어요. 네, 모래더미요? 네. 그런데 그 단순한 행위에 혁명적인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어울려 노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교실 수업만큼이나 필수적이라는 신념이 확산된 거죠. 와, 이게 바로 신체를 통한 교육, 철학이 현실에 뿌리 내린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냥 모래쌓기에서 시작된 운동이 그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래죠. 결국 이 거대한 전환은 미래의 스포츠 지도자가 될 청취자분께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단순한 기술 코치가 아니라 참여자의 인성과 사회성까지 디자인하는 교역자입니다. 라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축구 리프팅을 가르친다고 해보죠. 신체의 교육 관점에서는 공을 100개 차는 게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신체를 통한 교육 관점에서는 달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찰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친구와 개수를 경쟁하며 규칙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신체 능력을 기르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단순 기술자의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교육의 철학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다음 단계는 이 분야가 어엿한 학문으로 인정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자료에 나오는 체육 학문화 운동이 바로 그건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스포츠 심리학, 사회학, 역학 같은 분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흐름입니다. 그 이전까지 체육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만 치중했어요. 아, 방법론. 육상은 이렇게, 체조는 저렇게. 그런데 이 운동의 핵심은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과학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공을 더 멀리 던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냥 팔을 더 세게 휘둘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근육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고 최적의 투사 각도는 몇 도인가를 생체 역학이나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흐름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랭클린 헨리 교수가 체육은 독립된 학문 분야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아, 그 헨리 교수요? 네, 이게 거의 독립선언문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때부터 체육학이 체육사, 운동 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심리학 등으로 마구 분화되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체운동학, 즉 키네시올로지라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키네시올로지? 네, 이건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재활, 건강, 여가 등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을 다루는 종합적인 지식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하.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스포츠 지도사에게 이런 복잡한 이론 과목들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도해야 하는 전문가니까요. 철학이 바뀌고 과학적 기반까지 갖추게 된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철학과 과학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네, 규칙이죠. 바로 규칙, 즉 법과 제도입니다.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머리 아픈 파트일 텐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나온 법률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숨어있는 조항들만 쏙쏙 뽑아봤습니다. 이 파트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표로 만들어졌는지 그 숲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장 먼저 그리고 무조건 알아야 하는 법이 바로 학교체육진흥법입니다.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죠. 이 법을 읽다 보면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주체가 있더라고요. 있죠. 바로 학교회장, 즉 교장 선생님. 웬만한 권한과 책임은 전부 학교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핵심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그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임명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요. 아닙니다. 지도자를 뽑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건 모두 학교의 장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겠네요. 네,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두셔야 해요. 그리고 이 법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두 역할이 있더라고요. 체육교사와 스포츠 강사.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데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육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말 그대로 교육 공무원이죠. 그렇죠. 반면 스포츠 강사는 생활체육 지도사 같은 전문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입니다. 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스포츠 강사는 정규 체육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보조하거나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을 단독으로 지도할 수는 있지만 있지만? 절대로 혼자서 정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으로는 안 된다. 네, 수업 진행의 주체는 오직 체육교사입니다. 이 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학생 선수들을 위한 조항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학습권 보장 문제인데요. 네. 운동만 하다가 정작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놓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최저학력제입니다.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도, 즉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선수는 각종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죠.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또 하나 정말 흥미로웠던 조항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조항이었어요. 그거 중요하죠. 학교가 의무적으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미국의 타이틀 라인이라는 법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타이틀 라인은 1972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인데 골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성차별 금지법이군요. 네, 이게 처음에는 입학이나 장학금 차별을 없애려고 만든 거였는데 스포츠계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어요. 어떤 효과요? 왜 남학생 스포츠팀은 지원해주면서 여학생 팀은 지원 안 해주냐? 이것도 명백한 성차별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된 거죠. 이 법 덕분에 미국 여자 스포츠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학생 클럽 의무화 조항도 바로 그런 철학을 이어받은 겁니다. 와,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냥 법조문 하나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네요. 그렇죠. 자, 학교체육진흥법을 봤으니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보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된 정책들, 여기서도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장체육진흥 정책이죠. 직장체육.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체육 지도자를 고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과거에는 그냥 회사 동호회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으로 직장인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스포츠 버스 같은 것들이요. 이 정책들은 스포츠가 더 이상 돈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스포츠 복지의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스포츠 복지. 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카드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태권도장이든 수영장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경제적 장벽을 낮춰주는 거네요. 그렇죠. 스포츠 버스는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움직이는 체육관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버스 안에 각종 스포츠 장비나 가상현실, VR 스포츠 체험 기기 같은 걸 싣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와, 좋네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스포츠 경험을 선물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죠. 마지막으로 국민 체력 100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이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전국의 체력인증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기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요. 네. 결과에 따라 전문가가 맞춤형 운동 상담과 처방까지 해주는 국가공인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처럼 현대의 스포츠 정책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걸 넘어 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19세기 단순히 몸을 단련하던 체조에서 시작해서 스포츠를 통해 인성과 사회성을 배우는 교육의 단계로, 네, 그리고 이제는 복잡한 과학적 원리와 촘촘한 법률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되기까지 스포츠 교육학의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그려지시나요? 네. 자료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 교육의 목표가 신체의 건강을 넘어 개인의 전인적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 통합까지 고민하는 학문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시험 문제를 맞히는 것을 넘어 앞으로 현장에서 지도자로서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미래의 스포츠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가요? 눈앞의 결과물을 위해 단순히 기술을 주입하는 신체의 교육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디더라도 참여자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신체를 통한 교육을 끈기 있게 실천할 것인가? 아마 지도자 생활 내내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을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